아편에서는 그 김정은이 22일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5월 23일이죠. 미국과 그 핵억지 상태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건설하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그 두 나라가 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뭐 아주 강하게 받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 루비콘강은 걷는 것 같다. 이제 다시 뭐 화해하고 말로 뭐 이렇게 돌아올 때는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싸움은 그 경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미국이 만든 세계에서 이득을 본 나라가 미국을 앞서는 것은 미국이 허용을 못하는 것이죠. 경제, 또 뭐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에는 거기다가 이념 문제와 인권 문제가 이제 지금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갈등의 그 전초 단계가 지금 확실히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 중국의 국방비가 요 며칠 전에 새로 발표됐는데, 그 5월 24일 그 요미우리 신문에 그 보도된 걸 보니까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마이너스 6.8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바로 그 1사분기가. 근데 군사비는 6.6%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하나의 그 변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지금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그 최신 무기들이 다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우주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엄청나게 빠른 미사일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핵실험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레이저, 미국 무기들 중에서 제일 최첨단 무기는 그 레이저 웨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이저가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뭐 이렇게 그 뭐 쏘고 그러는데, 그거에다가 열을 집어넣으면 그게 불입니다, 불. 그거는 뭐 백발백중인데, 지금 미국 그 해군의 군함에다가 포를 다 레이저포로 바꿔답니다. 그 레이저포로 그 비행기를 격추를 시킬 정도로 지금 강력한 그 포가 나오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벌써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실전 수준으로 공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싸우네. 우리는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중국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런 그 논란도 나오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우선 동맹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동맹을 폐기해야 우리가 중국 편에 설지 미국 편에 설지 번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동맹을 갖고 있을 때는 번민하면 안 돼요. 약속이니까 동맹은. 예,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힘을 분석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일을 막 꼬이게 하는 거가 그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데모도 못하고, 뭐 중국도 정신이 없었고 홍콩도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중국 전국인민대회죠. 거기서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은 홍콩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홍콩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율권, 일국 양제, 차이나라는 한 나라지만은 홍콩의 제도하고 중국의 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중국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민주국가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홍콩을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젊은 친구들 결혼식을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차가 앞에 가는데 그 뒤에 정말 그 세계적인 좋은 자동차를 오픈카들 그걸 탄 친구들이 몇십 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경제학자한테, 와, 이 홍콩 사람들은 잘 사네 그랬더니 여기 그 개인 소득이 얼만데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소득 그만큼 되면은 홍콩 사람들처럼 결혼식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홍콩을, 여기 또 민주국가입니다, 지금도. 그 영국적인 민주국가죠. 이거를 지금 중국이 진짜 중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뭐 칙령이나 마찬가지죠. 홍콩 봉화법.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뭐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영국도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일단 급하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미국 군대 좀 보내달라, 미국군이 홍콩에 좀 상륙 좀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 치면 거의 그거는 총을 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아시아에서,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는 홍콩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홍콩이 독립을 한다. 그럼 대만 당연히 독립하겠죠.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분열된 중국이 될 텐데, 이거는 정말 중국한테 보면은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됩니다. 바이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언제라도 정말 그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홍콩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진들, 뭐 지금 뭐 어딜 들어가도 이 사진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홍콩의 그 혼란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미국 학자인데,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라는, 제가 평소에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요번 기회에 이 글을 읽다가 이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조지타운 대학의 프로페서 오브 시큐리티 스터디스, 그 안보 관련 문제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인데, 동시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상당히 뭐 이름을 날리는 보수 띵크탱크입니다. 거기에 레지던트 스칼라, 그러니까 뭐 거기 상임 학자로 지금 바로 옆 동네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인데,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가 됐을 때 미국은 군사력으로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아예 공개적으로 해버린, 공개적으로 어디다 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크를 보실 텐데, 이코노미스트의 더 월드 어헤드, 이제 뭐 다가오는 세계 뭐 이런 뜻이겠죠. 거기서 그 전문가들하고 라디오, 말만 하는 겁니다.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북한 급변 사태에 미국은 군사력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분이 최근에 남진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서 혹시 군사 충돌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그걸 하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 제목이 Rising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그러니까 남진아해에서 긴장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부터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미국 군함들이 지금 중국이 자기 인공섬 만들어 놓은 그 부근을 막 이렇게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교수가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그 이유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문제 또는 남진아의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압박, 뭐 경제적인 수단, 이런 걸 가지고 옆 나라들을 전부 다 위협을 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제 영유권 분쟁을 하는 나라들한테 경제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부쩍 군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 갈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금년 들어 5월 26일까지, 바로 이제 5월 26일 날 나온 그 논문입니다. 미국의 비행기가 중국 해역에서 비행한 횟수가 39번이랍니다. 39번.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39번이니까 뭐 거의 한 달에 뭐 한 8, 9번씩 이 비행 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 FONOP라는 거가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해 자유 작전이라는 것을 미국이 금년 들어서 4번이나 했답니다. 4번. 그런데 2019년은 1년 동안에 8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횟수가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그 연합국 간, 그러니까 미국이 남진아해 부근에 있는
그 미국의 뭐 동맹국 또는 파트너들하고 훈련하는 거, 외국하고 하는 훈련을 조인트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죠. 이런 훈련들을 지금 또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또 괜찮은데 이 교수가 이제 군사 충돌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바로 한 2, 3주 전에 미국의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즉 항해 자유 작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illegal trespass라고 규정을 했답니다. illegal trespass라는 건 뭡니까? 불법적인 무단 침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한 단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영해를 선포하는 것은 해양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냥 다녔죠. 다른 나라는 못 다니죠. 중국이 여기 우리 영해야 그러면 그것이 법에 맞든 안 맞든 중국보다 약한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면서 이거는 영해가 아니라 공해야 그러고 다녔는데 중국이 그동안 이제 뭐 미군이 가면은 중국군이 나타나고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illegal trespass, 불법적 무단 침입이라고 이제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이건 불법적인 무단 침입이야. 우리 땅을 밟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들어가는데 지금 심리적 부담이 하나 든 것이죠. 그다음 만약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기도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긴장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교수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세상이 그거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그 잠재적인 이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권고문인데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좀 더 보다 자세한 콘틴전시에 어떻게 그 미국은 행해야 하는가라는 그 논문을 또 이건 좀 긴 논문입니다. 그걸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그 홈페이지에 5월 21일자로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뭐 길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오늘은 거기에 나왔던 그 몇 가지 아주 이 의미가 있는 문장 한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가 똑같아요. 오리아나 스카엘라 마스트로 교수인데 거기 이제 나온 말이 미국은 능력을 과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목표 달성을 거부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로 전번 시간에 제가 그 말을 했었죠. 미국 유엔 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대사가 최근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처칠이 소련에 대해서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 또는 영국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련에게 대해서 우리가 너보다 세다는 사실을 쉬지 않고 알려줘야 된다. 바로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미국은 능력을 과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어떤 잘못된 획득, 여기서 잘못된 획득이라는 것은 일 같은 게인스, 그러니까 이거 섬도 아닌데다가 세멘트 뿌려갖고 섬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섬이니까 영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것이 바로 일 같은 게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갖다 적용을 시킨다면은 그 인공섬, 이거는 섬도 아니에요. 거기다 섬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자연을 훼손한 거죠. 여기다 섬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영해로 만들어 놓고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일 같은 게인, 중국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 이득을 중국이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력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막 쓰는 얘기들이 금년 5월 달 들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 전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월 25일 그 미국 항공모함이 또 어디 이렇게 포진하고 있냐 보니까 뭐 지난주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 USS 아메리카 상륙 강습함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세보 항에 그냥 와 있고 로널드 레이건 함이 조금 이제 이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그리고 루즈벨트 항공모함도 이제 그 필리핀 동해 쪽에 지금 정박돼 있고 아이젠하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있고 그래서 그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레이건호가 바로 요코스카에서 나와서 바다로 나왔다, 작전하러 나왔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앞바다에 항공모함 2척하고 상륙강스급 1척, 북한이나 중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복잡한데 이 상황을 우리가 판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정치학은 힘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힘을 정확히 분석하면은 이 세상에 전쟁 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힘을 정확히 분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중국이 100% 이긴다. 그럼 미국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또는 미국이 100% 이긴다. 그럼 중국이 덤비지 않죠. 그리고 100%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서로가 그 사실을 안 되면은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마지막 목표는 그것을 100%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걸 잘 모르니까 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센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난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그 도덕 이런 거 다 빼고 도덕 다 빼고 정난해 지정학 다 빼고 정말 가장 노골적으로 정난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기는 편에 붙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기는 편.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하나 더 하면은 지정학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나라. 그럼 멀리 있는 나라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멀리 있는 강대국이 우리한테 덜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친구는 덜 무서운 나라랑 맺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는 생각이 같은 나라, like minded. 이런 요소를 다 고려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더 셀까? 지금 싸우면 누가 더 셀까? 예, 제가 그 오늘도 어떤 기자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기자 말씀이 옛날보다 중국이 미국에 훨씬 더 근접하지 않았나요? 중국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근접했다. 예, 그건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양쪽으로 근접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 군사력이 국방비가 엄청 늘었어요. 그건 사실인데 무기를 그 퀄리티라는 측면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몇 년 차이가 날까? 미국 무기 같은 수준으로 중국도 그 정도를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 어떤 사람은 5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나오는데 전쟁에 관한 거는 너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쟁론, 전략론 자체가 역설이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옛날에는 말이죠. 센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무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죠. 또 로마와 싸웠던 그 야만족들은 전부 로마랑 비슷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창이 한니발군의 창보다 뭐가 더 좋겠습니까? 로마의 칼하고 야만족의 칼하고 뭐가 더 차이가 나겠어요? 옷은 로마군이 훨씬 멋있죠. 그리고 뭐 다 더 멋있어요. 옷도 멋있고 뭐 방패도 멋있고. 그런데 무기의 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럼 로마는 왜 다른 야만족한테 이길 수 있었느냐? 전략과 전술과 조직이 좋아서 이긴 겁니다. 로마 칼은 한니발의 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쭉 몇십 년 이어졌는데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들고 있는 소총하고 미군이 들고 있는 소총은 미군 거가 별로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처음으로 전투 붙은 것이 그 오산이죠. 오산 지금 거기 가면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군하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때 처음 붙었는데 저녁 오후에 7시간 동안 전투를 했는데 미군이 150명 전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미군이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북한군보다. 오히려 북한군의 탱크가 더 좋았죠. 월남전쟁 때 베트콩이 가지고 있는 총하고 미군이 들고 있는 총하고 그 베트콩은 AK-47이라는 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 총은 미국의 M16보다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M16은 물이 묻거나 흙이 묻으면 발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군 병사가 총이 있는데 쏘지를 못해가지고 베트콩한테 죽은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교수님 미국은 훨씬 비행기가 좋잖아요. 미국이 이제 비행기 팬통기라는 전투기를 갖고 있었는데 팬통기가 월맹 공군이 갖고 있는 비행기보다 전투 그 비율을 보면 한 2대 0밖에 안 됩니다. 팬통기 한 대가 그거 2대랑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가 F-22라고 그랬죠. F-22, 랩터라는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랩터는 그 바로 다음 기종하고 공중전을 붙었는데 144대 0으로 이기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질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기는 퀄리티상으로 상대가 안 되게 좋은 무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그 군사 전문가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 군인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나?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무기하고 미국 무기, 뭐 그게 그겁니다. 일본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 예, 진주만 때는 일본 거가 더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주만에 간 일본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바로 퀄리티에서 옛날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처음으로 미국군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군사력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 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SCMP라고, 이것도 뭐 유명한 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시진핑이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China's economic strategy shift shows Xi Jinping is preparing for worst case scenario, analysts say.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전략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까 시진핑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중국이 이제 내놨는데 수출 위주보다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 지금 세계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하고 내셔널리스트가 서로 논쟁 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왜? 둘 다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움직임을 완전히 내셔널리스트가 이기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코로나 사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들이 거래해가지고 뭐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차라리 거래를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 큰 논쟁 한나의 그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지난 수십 년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 경제발전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국내 시장 가지고도 충분해. 왜?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 공장 옮기는 뭐 수많은 그 회사들, 공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가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고무신 한 짝씩만 팔아도 14억 컬러를 팔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중국의 그 경제가 앞으로도 대단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가 방금 한 말을 한번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1년에 고무신 한 컬러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1년에 고무신 14억 팔 수 있고 1년에 테레비 14억대 팔 수 있고 뭐 1년에 뭐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만 많다 가지고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세계에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더 크는 것이 낫지, 미국한테 맞짱을 뜨거나 세계화보다는 국가화가 더 좋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로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가 나쁜 거는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신호입니다. 미국에 지금 헐츠라는 그 자동차, 이거는 그 렌트카 회사예요. 헐츠 자동차 렌탈 회사가 최근에 그 파산했습니다. 파산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5월 25일자에 그 기사가 난 건데,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Hertz was already in terrible shape. 허츠는 이미 벌써 엉망진창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The pandemic finished it off.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을 끝냈을 뿐이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허츠가 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의 풍조예요. 이거는 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그동안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좋은 사례가 돼서 제가 한마디 그 인용을 했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뭐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그 어려운 경제가 피니시 오프가 된 거죠. 끝장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가 급격히 끝나게 된 것은 바로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어느 나라가 살고 어느 나라가 망할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이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국가화 시대가 되는데 국가화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1. 먹을 것이 있는 나라. 2. 에너지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쌀이 충분히 있고 기름이 충분히 있는 나라는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이 끝난 시대에서 최고입니다. 그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중국은 쌀도 사와야 되고 에너지도 사와야 되고, 근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큰 거는 세계화의 파도를 아주 제일 잘 탄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량도 완전하지 못하고 식량 호주 거 사가야 되죠. 그리고 에너지, 기름. 중국이 기름을 지금 세계에서 수입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기 소유가 나오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당면했는데 우리는 14억이니까 국내 경제로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말이죠, 돈을 얼마 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 쓰냐입니다.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List of Countries by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라는 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한 나라의 모든 가구가 한 해 동안 쓴 돈을 그 나라 인구로 나눈 것. 그러니까 가구가 예를 들어 1000만 가구 있는 나라인데 그 1000만 가구가 쓴 돈을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 인구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 썼다가 나오죠. 그거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입니다. 제가 말이죠, 정신분석 정치학이라는 것을 연구하신 의사 선생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백상창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신분석 정치학이라는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환자들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사는 순서를 알기 위해서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한 것대로 순서를 하면 그 순서가 안 맞는데요. 한 달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순서대로 부자 순서 1, 2, 3, 4등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맞추려면 한 달에 얼마 쓰느냐 물어보면 된대요. 한 달에 얼마 쓰느냐를 물어봐서 많이 쓰는 사람대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놓고 보면은 그것이 돈 많은 순서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국가들이 얼마나 부유하냐를 그런 기준으로도 보는데, 이게 지금 174개 국가의 데이터가 다 나온 거가 지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년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사는 나라가 홍콩입니다. 홍콩은 뭐 나라라고 하긴 좀 곤란하지만은 아무튼 뭐 조그만 거 큰 거 다쳐서 홍콩이 하루에, 홍콩 사람들은 104달러 89센트를 쓰고 삽니다. 하루에 100달러 이상 쓰는 나라가 지구에 둘입니다. 하나가 홍콩이고 하나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홍콩을 중국이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로는 미국이 1등인데 미국은 하루에 103.84달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대략 계산해 보면은 12만 4,608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만 원씩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하루에 12만 원 1년 365일 쓸 수 있다. 그럼 뭐 괜찮죠. 3등이 스위스, 4등이 룩셈부르크, 5등이 노르웨이, 뭐 6등이 버뮤다. 그 조그만 나라지만 부자들이죠. 아이슬란드, 호주, 영국이 하루에 65달러 좀 넘습니다. 독일 12등 65달러 쭉쭉 내려가가지고
프랑스가 세계 20등입니다. 하루에 55달러 91센트. 일본이 세계 21등 55달러 6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66,720원. 그 다음에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25등. 한국이 세계 34등으로 나오는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쳤을 때 하루에 46달러 16센트. 그래서 지금 돈으로 55,390원.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55,000원 정도 평균 써. 여기에는 자동차 값도 들어가고 전기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점심값 들어가고 전철비, 버스비 다 합쳐서. 그래서 나눈 건데 그래도 난 하루에 한 55,000원은 쓰지.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에 딱 평균이 되는 겁니다. 중간이 되는 거예요. 세계 34위. 러시아가 36달러 50, 그래서 세계 51위, 하루에 43,795원입니다. 태국이 22달러 65센트, 브라질이 21달러, 그래서 81등. 쭉 넘어가서 중국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 세계 106등입니다. 그 중국 사람 14억은 하루에 15달러 20센트 가지고 삽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18,240원. 하루 전체 사는데 모든 거 다 해서. 이거는 근데 몇 년 전보다는 엄청 늘어난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 통계를 제가 본 거로는 하루에 7,000원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000원이니까 많이 늘어났죠. 물론 요거는 계산 단위가 좀 달라져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런데 중국은 세계 106등에 하루에 15달러 가지고 사는 나라다. 인도가 121등, 하루에 10달러 87센트. 그 다음에 인도 다음부터는 하루에 10달러도 못 쓰는 나라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만 보면은 내수를 하려면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지 내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수를 하려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와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내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 우리나라 GDP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1이다, 10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도 해외 의존도가 대국 치고서는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50%가 넘어요. 중국 GDP를 분모로 하고 중국의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 거의 5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그게 제일 적은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대외 의존도가 낮은 나라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왔는데 앞으로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나라, 회복하지 못할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은 식량도 모자르고 그리고 에너지도 모자른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부터 하루에 10달러를 못 쓰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최하로 나온 나라가 부룬디인데 1년 동안에 534달러, 하루에 1달러 46센트, 그러니까 하루에 1756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북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냥 자료가 없는 나라예요. 자료가 없는 거로 돼가지고 북한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174개국을 쭉 이 국민들이 하루에 얼마씩 쓰고 살았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34등, 그리고 중국은 106등, 인도 121등, 미국 2등, 홍콩 1등.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나라로 치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중국 문제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중 관계가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되려고 저렇게 중국을 못 살게 구는 거라고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5월 20일 날 저 대만의 그 차이 잉원 총통이 그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했는데 바로 취임식 하는 날 조 바이든이 트윗을 보낸 거예요. Congratulations to Dr. 차이 잉웬 on the start of her second term.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차이 잉원, 이 사람이 박사 모양이더라고요. 에게 축하드립니다. 대만의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코비드19에 대한 대만 사람들이 보여준 그 반응은 정말 세계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America's support for Taiwan must remain strong, principled and bipartisan.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은, 후원은 강력하고 원칙 있게, 그리고 bipartisan. 이건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모두 함께 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대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대만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에 아주 거의 경악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죠. 바로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 뭐 거의 확정된 후보죠. 이런 트윗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조 바이든 씨 다음번에 대통령 되시면은 대만의 독립을 선언하세요. 라는 말까지 그 밑에 이제 답장을 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할지도 모르죠.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iden says US should lead world in condemning China over Hong Kong actions. 지금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 세계가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 비난을 미국이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5월 22일자로 보도한 것인데 미국은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시행할 경우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어가야만 한다. 지금 중국이 지금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은 전 세계를 동원해서 이것을 규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말이죠. 트럼프한테 너 때문에 지금 중국 문제가 잘못되고 있어. 너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피곤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직접 그 CNBC하고 그 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권 문제에 입을 닫고 있음으로써 지구 위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중국 사람도 처참해지고 북한 사람도 처참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 일은 독재자들과 깡패들의 연기를 북돋운 것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매일 나 시진핑 좋아해. 나 김정은 좋아해. 나 김정은 사랑해. 트럼프가 한 일은 독자들과 깡패들의 용기를 북돋았을 뿐이다. 실제로 나는 바이든이죠. 트럼프가 그들과 모종의 친밀감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김정은하고 친한 거 아니야? 시진핑하고 친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트럼프는 아주 타프하고 공산국가 독재국가하고 타프하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누구여도 관계없다가 답입니다. 사실은. 아마 김정은은 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할까요? 미국 대통령 다음번에.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바이든 더 골치 아플 거다고. 바이든은 인권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따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전쟁을 먼저 시작합니다. 공화당 전쟁 잘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CNN이라는 방송에서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앵커인데 저 사람은 정치학 박사입니다. 인도계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월 24일 날 방송을 했는데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말이지 바이든한테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밀리는 거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갑자기 중국을 두드려 펴고 있다. 사실은 중국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아주 학자로서도 그 품격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앵커가 돼가지고 CNN이니까 당연히 바이든 편이고 민주당 편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뒤지고 있다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을 급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가 지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트윗을 보낸 거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길고 훌륭한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강력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그리고 힘있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그는 자신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느낀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하고 있다고 이제 중국이 주장했죠. 며칠 만에 병원도 건설했다. 큰 병원 그냥 며칠 만에 뚝딱 만들었죠. 어떤 일도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특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희망컨대 바이러스가 약화된다면 그리고 없어지게 된다면 시진핑은 성공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강력하게 대단히 성공적인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strong. 여기 he가 이제 시진핑입니다. He is strong, sharp, and powerfully focused on leading the counterattack on the coronavirus.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스트롱하게, 샤프하게, 파워풀리. 바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트윗을 2월 달까지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나 그랑 잘 지내. 나 그를 좋아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물론 저희들은 그것이 트럼프의 어떤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 저 사람은 뭐야?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정적들한테는 그대로 하나의 그 문제 있는 말로 돼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금년 대선은 외교 정책이 별로 그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문제가 급속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정치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서로 광고비를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미국은 이제 상대방을 막 욕하는 광고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은 뭐 중국 돈 많이 받아먹고 중국에 허약한 사람이라고 그런 방송을 하는데, 바이든 역시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더 이렇게 망가뜨려 놨지, 중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고 라고 되받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누가 중국에 대해서 더 강력한 후보인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재미난 통계한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광고비를 바이든보다 한 3배쯤 더 막아주고 더 광고는 뭐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얘기한 거 보면은 뭐 다 일리가 있어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함으로써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역할을 감소시켰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을 도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기구라든가 국제 정치에서 트럼프가 동맹들한테 뭐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말도 막 좀 험악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적극적인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으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눈을 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바이든 씨가 그 옛날에 부통령이었지만은 요번에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 예,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할 때죠. 그때 바이든이 와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편을 하는데 한국 너는 누구 편 할 거니? 미국의 반대편에다 베팅할 거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 그리고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너 그러니까 미국 편 줄 똑바로 잘 서. 라고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가 상당히 친중 정책을 쓰고 있었죠. 저는 뭐 친중 정책에서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부통령으로 와서 미국한테 베팅하시지, 나는 한국에 베팅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아마도 트럼프처럼 이렇게 꿍꿍으로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너 누구 편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통적으로 임기를 대부분 2번을 채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1209일째 되는 날 그 지지율이 트럼프가 오바마나 부시보다 높습니다. 그 대통령도 다 2번 당선됐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뭐 반드시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우리가 알듯이 바이든은 중국에 말랑말랑하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바이든이 항상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정치가라든가 여자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긴밀한 표현을 잘해요. 보니까 난 이 사진은 지금 뭐 다시 뒤져보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손을 꽉 잡고서 이제 친분을 과시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 2년 채 못 된 시간에 2015년 9월 3일에 중국에 전승절 참석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정말 그때 분노했었죠. 예, 우리가 국제 정치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시간을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그 전방위에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인권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더하기 군사 문제까지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정말 좀 예외적으로 국제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중국을 뭐 미국의 차이나 베싱이라고 그러죠. 중국 두들겨 패기가 하나의 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예. 이럴 때 한국이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뭐 계속 상황이 진전이 되니까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